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부터 실행 그리고 은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임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비상계엄에 일조했지만 여건상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정부가 행정 책임을 묻고 향후 인사에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법무부, 행안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 대한 협조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판과 수사가 길어지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비상계엄에 일조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을 조사해 이들이 승진 등에서 특혜를 누리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에도 누가 내란에 협조했는지 알 수 없어 인사 절차가 늦어졌다며 당초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특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늦어지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가담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기관별로 내년 1월 말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2월 중 개별 공무원들의 인사 절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그동안 특히 군과 검찰, 경찰을 비롯해서 정부 조직 내부 곳곳에서 내란의 힘을 실은 공무원들이 왜 아직도 별다른 조사조차 받지 않고 심지어 승진 대상이냐는 등의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에겐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제라도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요. 이어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다 군 인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왜 승진 대상에 올라갔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을 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럼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국방부는 지난 9월 대장급 인사 7명을 모두 교체한 데 이어 11월 중 장성급 인사 40여 명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출범은 이 같은 인사 조치의 범위를 일반 부처로 확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공직자가 왜 아직 자리를 지키고 승진 대상이 되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주요 피의자를 도왔던 측근 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내란 심판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핵심 가담자에 집중되다 보니 내란에 동조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조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란에 부응하지 않은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자 인사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당시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던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 연결합니다. 자, 구나연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이번엔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또 어떤 범죄 사실을 보강했습니까? 네, 지난번과 같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등 보안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있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복원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였는데 계엄 다음 날 당시 임세진 검찰과장으로부터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됐다가 삭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 탄핵소추권, 그리고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면서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고 판단해 이를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이 지적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계엄 이후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대해서도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인물이죠.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오늘 열렸는데 결과 아직입니까? 네, 아직입니다.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전에 시작해 4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순직해병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검에 자진 출석한 겁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최상병 사망사건 발생 840여일 만이자 특검 출범 넉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을 공개 소환해왔던 것과 달리 특검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 전반에 대해 7시간가량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경로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질책을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는 의도였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은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라는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 회의에서 경로한 건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로 재발을 막으라는 호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친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정신적으로 이끌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있을 때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는 등 장시간 조언을 구했다는 게 건진 법사 측근의 증언인데요. 건진 법사가 출마를 권했고 당선 이후에는
큰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 대통령 일정 외 김건희 씨 일정은 기자단의 현장 취재 없이 전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발리 방문을 앞두고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전 씨의 측근 김모 씨는 발리 순방 때 김건희 씨가 전 씨에게 전화해 이번에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전 비서관 부인의 전용기 탑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해 논란이 일었던 시기입니다. 또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와 수시로 한두 시간에 걸친 통화를 하며 국가재난 대응 방안을 의논하는 등 정신적 멘토로 여겼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 통화해서 산불을 어떻게 꺼야 하는지 얘기하고 김건희 씨를 달래주기도 하는 등 전 씨가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고 그래서 대통령 내외가 버리지 않는 한 전 씨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한 사람도 전 씨라면서 당선 이후 멀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전 씨가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방문해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게 왜 큰절을 안 하냐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법당에서 큰절한다 했지 밖에서 큰절한다고 했냐고 답했다면서 그때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후 추천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해군 함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입건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내란 재판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 중계가 대폭 확대된다면 예산이 좀 든다 해도 뭐라고 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란 직전 대통령실 CCTV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재판 진행, 그리고 정반대의 재판 진행 모두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확인이 어려웠을 텐데요. 자, 그런데 올해 2조 3천억 넘는 예산을 쓰는 사법부가 내년도 법원 예산안에 1, 2심 재판 중계를 위한 비용을 0원으로, 그러니까 아예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김용현과 이상민까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어제 동시에 열렸습니다. 계엄을 방관한 국무위원들에게 재판장이 경위를 따지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든 후든 반대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반대라는 말. 계엄에 반대한다.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단전 단수 조치가 시도됐는지 캐묻는 모습이 중계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혹시 언론사나 이런 게 좀 언급된 적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 들으시기에. 뒤에 뭐 이름은 안 나와도 방송사라는 말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1심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가 이루어지면서 방청석에 앉지 않아도 법정을 지켜볼 기회가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큰 돈을 들였습니다.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 업체에 촬영을 맡기는 등 재판 중계에 들어간 비용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기존 예산으론 모자라 대법원장 예비금 1억 4천만 원까지 이미 다 끌어다 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9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심을 마친 재판은 없습니다. 본격 재판이 시작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사건도 추가로 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내년도 예산안은 1, 2심 재판 중계를 위한 비용을 추가 책정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예산을 요청만 하면 되는데 현재 예산 0원인 상태. 중계에 줄곧 반대해온 행정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실하고 또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 이루어지는 데 좀 장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 당시 특검법 개정안이 도입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수요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공개재판 원칙 실현을 위해선 재판 중계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이 무더기로 올라와 게시판 접속이 일시 마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게시판에 많은 사람이 글을 남긴 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된 거였습니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남성과 이를 이용해 헌재 게시판 도배에 참여한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이튿날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선동도 거세졌습니다. 내일부터 철야 투쟁을 해야 돼. 철야 투쟁을. 어디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일부터는 헌재 앞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헌재에 엄청난 압박을 넣어야 돼요. 이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사기 탄핵, 헌재는 공범 같은 글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전날 14,000여 건이었던 게시글은 하루 만에 16만 건, 그 다음 날엔 25만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제목도 내용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글이 적지 않았습니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탄핵 반대 도배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직접 개발한 매크로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뜨렸습니다. 탄핵 반대 딸각으로 끝내기라고 제목을 쓰고 마우스 클릭 3번만으로 탄핵 반대 글을 쉽게 올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신도 매크로로 44,000여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남성이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했는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스 코드를 비롯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였습니다. 소스 코드란 매크로 프로그램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어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매크로를 악용한 57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남성이 41명으로 70%를 웃돌았고 연령대별로는 20, 30대가 46명으로 80%에 육박했습니다. 탄핵 반대글 19만 건을 반복해 올렸습니다. 경찰은 매크로 악용 부정행위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며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수색 구조 작업에 장애가 됐던 보일러타워 4, 6호기의 발파가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이들 구조물의 붕괴 위협이 사라지면서 중장비가 본격 투입되는 등 중단됐던 수색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주저앉은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으로 4, 6호기 보일러타워가 앙상한 기둥에 떠받친 채 서 있습니다. 4, 2, 1, 발파. 점화 신호의 기둥에서 불꽃이 일고 보일러타워들은 큰 소리를 내며 가운데 붕괴 사고 현장과 뒤쪽 기둥을 피해 앞쪽으로 쓰러집니다. 높이 63m의 구조물 2개가 무너지자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먼지 구름이 폭풍처럼 치솟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진동이 발생하는 중장비 투입을 망설이게 했던 장애물들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무너진 겁니다. 구조 활동의 가장 제약 요소이자 위험 요소였던 4, 6호기가 오늘 12시를 기해 발파 작업 이후 사고 현장의 안전이 확인되자 구조 작업도 본격 재개됐습니다. 대형 크레인과 특수 굴착기, 철골 절단기 등 중장비들이 차례로 투입됐고 현장에서 기다리던 구조대원들도 즉시 붕괴된 5호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철근 등 구조물을 잘라내며 위치가 파악된 사망 추정자 2명을 구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물 하중이 집중이 되어 입구에 있는 고중량 철골 구조물로부터 절단하고 해체하여 또한 여전히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2명에 대해서도 구조견과 탐지기를 동원해 수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70명씩을 교대로 투입해 24시간 구조와 수색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사팀 자료가 내부에 유출된 가운데 임원 한 명이 보안 요원을 대동한 채 노조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무단 침입해 자료 등을 탈취하려 했다며 해당 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측은 회사 영업 비밀을 지키는 차원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사무실. 임원 1명이 보안요원 2명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노조 측이 사용하는 노트북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업무 방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해당 임원은 회사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며 노트북 제출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이 안에 있는 회사 자료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난달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의 공용 폴더가 회사 내부망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폴더 이관 작업 도중 극소수만 볼 수 있던 파일이 일시적으로 전부 공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폴더에는 임직원 5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연봉, 인사고과 자료 등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집행부 2명을 NJ로 구분해 이들의 휴게 근무 시간을 따로 집계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장이 저성과자에 대해 과감하게 하위평가를 확대한다고 보고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일 해당 자료를 다운받은 뒤 회사 측에 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조가 보유한 자료 등을 파기하기 위해 사측이 사무실을 무단 침입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노조는 오늘 업무방해와 부당노동 행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PC를 강제 회수하려던 게 아니라 저장되거나 출력한 문서만 가져오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조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임직원 근태, 고과 등을 관리하는 통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측은 사업지원 TF는 계열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계열사와 업무 협의는 일상적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검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를 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노 대행이 말을 아끼며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자신의 책임하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부장검사 등 회의에서 사퇴를 요구받은 뒤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 등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고심에 들어간 겁니다. 노 대행은 MBC와 통화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 대검 평검사 10여 명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되어보니 경영자 마인드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다면서 용산과 법무부 등의 관계도 고려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대검이 정무적 판단을 내린 거란 비판이 나왔는데 대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산과 법무부는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최종 결정은 대검 지휘부가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까지 그런 의견이 고집돼서 올라왔다면 장관님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이 그 본인들이 확신에 찬 의견이었다면 저기 카카오 사건처럼 최종적으로 항소하겠다고 했어야죠. 검찰 내부에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장관의 의중에 휘둘려 항소를 포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노 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승환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 법률 규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정치검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노 대행이 사의를 표할 경우 중수청 설치와 보안 수사권 문제 등 검찰 개혁에 대처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항소 포기는 사실상 외압이라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고 오히려 검찰의 집단 항명과 조작 기소를 밝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대검찰청을 찾은 국민의힘. 아무런 설명도 없이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뭉갰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즉각 사퇴하라! 오후에는 법무부를 찾아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친명 좌장인 정 장관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장외 투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충돌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을 상정해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윗선의 외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특경법 배임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런 것 다 고려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총대 메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예규대로 항소 포기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며 이 대통령과도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집단 항명한 정치 검사들과 조작 기소 검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강백신 검사 등 신윤 검사들의 강압 수사와 조작 기소를 이참에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즉시 항고 그리고 김건희의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저는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청래 대표도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검찰 반발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정성호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 또다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연일 격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석방됐을 당시에도 침묵했던 한 전 대표가 이번 사안에 왜 유독 격한 반응을 보이는지 의문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시한이 지나기 전부터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시선을 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항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바로 접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던 것인데. 이후에도 항소 포기는 돈 먹었거나 백 받았거나 미쳤거나 셋 중 하나라는 등 지난 3일 동안 40개 넘는 게시물을 올리며 강한 어조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 대상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항소 포기를 계기로 여권을 향해 집중 포화에 나선 건데,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려고 또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이걸 이슈 파이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여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택적 법치와 공세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3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고 지기현 재판부가 결정했을 당시 검찰이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수사팀이 반발했지만 한 전 대표는 한마디도 검찰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건강 잘 챙기시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분노를 표할 것은 내란 수괴이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의 사태가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의 탓이라며 검찰의 정치화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탈영병은 입을 다물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전직 검찰 출신으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최근 연세대에서 챗GPT를 활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됐죠. 부정행위가 아니더라도 과제는 물론 논문 제출 등에까지 AI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아예 이참에 AI 윤리를 정립하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유명 대학 UCLA의 졸업식 현장. 한 졸업생이 챗GPT 덕에 졸업했다며 자신의 논문과 챗GPT 답변 내용의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자신의 SNS에 대학에서 AI 사용을 권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lso, I had to use AI to summarize the key equations that I'd be using for. And throughout all this, my professors have really encouraged the use of AI. 국내 대학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챗GPT를 활용하면은 들어가는 투입 대비 노력을 덜한 상태로 더 많은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 공공기관 조사에서 과제 등의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91%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의 대상이냐는 것. 한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엔 과제를 챗GPT로 냈더니 A+ 받았다. 강의를 녹음해서 챗GPT 주고 써달라면 끝난다는 등의 글이 즐비합니다. 모호한 기준과 일부 학생들의 옅은 윤리의식 속에 결국 공정성이 필수인 중간고사 같은 시험에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난 이거 뭐 이틀 진짜 밤새워서 쓴 건데 어떤 사람은 챗GPT가 알아서 써줘서 내가 그거 조금 손봤더니 나는 A+이다. 뭐 이런 글 보면 저도 되게 당혹스럽긴 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 국민의 AI 활용률을 높이고 AI 전문가도 적극 양성하겠다며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AI 활용을 놓고 학내 갈등과 부정행위 같은 사건부터 불거지는 모양새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AI 보편화 시대에 걸맞는 윤리 정립과 평가 방식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AI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결과물을 학생들 스스로 발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거나 또는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평가를 하거나 합리적인 평가가 뒷받침돼야 AI 교육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밤 10시까지인 학원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하는 조례가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밤 10시 넘어 하는 지역도 있다며 자정까지로 연장하자는 건데 정작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현실적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는데요. 기자에는 재은효 기자입니다. 대치동 학원가. 밤 10시가 되자마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통 6시쯤부터 10시까지 가는데 수학 2개도 아니고 과생지 영어 그거까지 해요. 현행 서울시조례는 밤 10시까지만 학원을 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원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리자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서울은 10시까지 하고 꼭 끝나고 부족하다 보니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인천, 울산 등 밤 11시나 12시까지 여는 지자체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학원계는 일부 서울시 의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시간 연장을 건의해왔습니다. 밤 10시 이후 학원문이 닫히면 실질적인 학습 기회 박탈로 이어집니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원할 경우에만 선택하게 하는. 형평성과 선택권. 과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12시까지 열게 되면 학원 더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겠죠? 요즘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받을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5시간 공부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12시까지만 7시간이니까 너무 신체적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학부모들도 우려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너무 경쟁이 심해서 애들이 수면도 부족
하고 12시까지 한다. 그러면 애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거의 한두 시일 거예요. 이미 밤 10시 방침을 어기고 편법 연장 운영하는 학원도 많다며 상관없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학원은 어차피 지금까지도 늦게 하는데 달라질 거 없을 거예요. 조례가 변경돼도 학원 운영 시간은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지역 사교육은 시간이나 비용 등 모든 분야에서 타시도를 압도하고 있다며 형평성 주장을 반박하고 밤 10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학 되면 부산이니 뭐니 다 올라와서 여기서 학원비 끊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시간 때문에 누가 거기까지 가냐고요. 학원이 좋아하는 시스템이죠. 제가 만나본 학생들 중엔 하루에 4-5시간만 자면서 학원을 7개씩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박 속에서 하는 이 선택들, 자율적이라 보긴 어려웠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 건 학원에 더 머물 수 있게 하는 조례가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기자의 눈 재은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3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마저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억 원을 주겠다며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걸로 드러났는데요. 유주성 기자입니다. 주황색으로 바뀐 신호에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 갑자기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흰색 차량에 부딪힙니다. 앞쪽 측면을 들이받친 차량은 인도 쪽으로 굴러가 연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춥니다. 가해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했고 직진하던 택시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살피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를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8시간 뒤 가해 차량의 주인이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전 차주가 집을 나설 때는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사고 현장의 남성은 긴팔 긴바지 차림이었던 겁니다. 차주의 인상착의와 확보된 CCTV 영상이 운전자와 다르다는. 실제 운전자는 차주의 친구인 30대 남성. 차주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차주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전을 약속하고 허위 자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았고 사고 당시 면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 2명에게 금전을 약속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게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무면허, 뺑소니,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차주와 견인차 기사 등 5명은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증시 화랑 속에 사실상 잠들어 있던 퇴직연금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펀드와 ETF 등을 선택할 수 있는 DC형 가입자가 부쩍 늘었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퇴직연금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운용하는 DB 방식 대신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DC 방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품을 골라서 저축용, 그때 주식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했었어요. 3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좋을 땐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미국 S&P 500 ETF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고 일단 DC형이 제가 시장 상황권에서 바로 운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규모는 431조 7천억 원, 대한민국 GDP의 17% 수준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DC형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운용하는 DB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3.9%였던 게 작년에는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DB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못하다 보니 자유도가 떨어지는 건 너무 확실한 단점이고요. 회사가 운용하는 DB형은 시중 금리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유리한데 최근 임금 상승률이 낮다 보니 계속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임금 상승률이 적으면 최저임금에 연동이 해봤자 얼마 못 받잖아요. 그거를 미리 받아갖고 더 나은 자산에 투자해라는 게 더 좋은
증권사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백화점 상품권 같은 이벤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금 규모가 큰 데다 한 번 가입하면 최대 40년까지 유지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직접 투자하는 DC형 연금은 투자에 실패할 경우 본인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을 하면 좋겠지만 본사가 갑질을 하고 이익만 빼간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죠. 저희가 이 갈등의 단면을 살펴보고 상생의 길을 고민하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첫 순서는 가맹점을 상대로 마치 끼워 팔듯 대출 계약을 맺고 높은 이자를 챙겨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사례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명륜 진사갈비 한 가맹점 사장이 개업할 때 쓴 대출 계약서. 대출금 1억 5천만 원, 연이율 15%, 연체하면 18%, 연대보증인엔 아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점주는 20년 직장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끌어모아 2억 7천만 원을 마련했지만 고깃집을 열기엔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명륜 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 영업사원이 이 대출을 제안한 겁니다. 본사에서 대출을 해준다. 근데 이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걸로 해준다. 그런데 알려준 사무실은 본사가 아닌 길 건너편이었고 금리도 낮지 않았습니다. 대부업 사무실이더라고요. 계약서 갖고 오는데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이자 15%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명륜당에 계약금을 냈고 가게까지 임차한 상황. 은행권 신용대출보다 2배 이상 높은 15% 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냥 계약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라고 이제 끊어버렸어요. 대출 상환 방식은 특이했습니다. 본사에 돼지갈비 10kg당 12만 원을 낼 때 4만 원씩 얹어 16만 원을 내면 이 4만 원을 원리금으로 대부업체가 챙긴다는 겁니다. 첫 달 주문량은 약 1000kg, 400만 원 가량이 대부업체에게 돌아갔습니다. 명륜 진사갈비 점주 수백여 명이 이런 식으로 822억 원을 빌린 뒤 고깃값에 얹어 원리금을 갚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점주들이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총 13곳입니다. 모두 명륜당 이종군 회장 부부가 최대 주주, 즉 실소유주였습니다. 심지어 자금 출처 또한 명륜당. 명륜당이 4, 5%대 금리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는 이 돈을 점주들에게 최대 17% 금리로 다시 빌려줬고 명륜당은 매달 고깃값 수금을 이용해 회장 소유 대부업체 이자를 받아낸 겁니다. 창업을 권유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명륜당 입장에서는 좀 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기가 쉬웠겠죠. 지난 2017년 등장한 고기 뷔페 브랜드 명륜 진사갈비는 유명 여자 아이돌 가수 등을 모델로 내세워 가맹점 500여 곳을 모았습니다. 회사를 키우며 산업은행에선 4%대 저금리로 운영자금 등 69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점주들에겐 최대 17% 이자를 받은 겁니다. 명륜당은 이자 수익 목적이 아닌 가맹점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법정 요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출 계약 전에는 특정 금리를 안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점주와의 문답 과정에서 제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다고 안내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중일 양국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주한 중국 대사까지 나서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던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돌연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언급했습니다. 日本新首相近日一系列涉华错误言行完全不可接受，对中日关系发展也产生严重负面影响。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가 최근 대만 유사시에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걸 놓고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中国による台湾の海上封鎖が発生した場合を問われてですね、存立危機事態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発言されました。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통일을 위해 무력도 쓸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해온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일본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SNS에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주재국도 아닌 주한 중국 대사까지 이례적으로 말을 얹은 건 중국 지도부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대외적으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초강경으로 대응해라. 이거는 중국 정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중국 견제에 동참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을 향해서도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거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는 중일 양자 관계에 대한 발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정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월 통계를 적용하게 되면 규제에 묶인 서울, 경기 8개 지역이 제외된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당시 9월 주택가격은 공표 금지 상태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2달 전 신축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정종훈 씨. 11년간 살았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매도해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무산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루에도 막 7, 8팀이 이 집을 보러 왔거든요. 거짓말처럼 10.15 대책 이후로는 문의가 한 건도 없고. 개혁신당은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규제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울과 경기 지역 8곳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해야 규제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해 요건 미달 8개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도봉, 강북, 금천, 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팔달구입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습니다. 10월에 뭔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9월 통계 받아놓고 8월 통계만 반영한다? 의도적으로 통계를 숨기고 위법한 어떤 국민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했다. 그러나 발표 이틀 전 받았던 9월 통계는 공식 공표 이전 자료라 대책 심의 과정에 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미 10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 9월 통계는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쟁으로 막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일정을 일부러 미뤄서 9월 통계 공표를 기다린 뒤 도봉, 강북, 금천 등을 제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또한 소송인단을 확보해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잡아야 할 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역공을 퍼붓는 야당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대출해준다고 유인해 돈을 빌려주고 1년에 최대 7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원금 2배, 그 이후엔 매일 40% 이자를 요구했는데요. 돈을 갚지 못하면 SNS에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등 악랄한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한 여성 사진에 가족, 지인 정보로 돈 빌리고 잠수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남성 사진에는 합의금 빌리고 잠수라고 써놨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대출자 신원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압박하는 이른바 인스타 추심입니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라고 소개한 이들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소액대출도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정식 대부업체라고 등록된 쪽에 연락을 했었는데 한 번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30대 회사원이 처음 빌린 돈은 100만 원.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다 보니 원리금은 5개월 뒤 1억 6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상환 기한을 못 지키자 주변에 무차별로 채무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렸고 파혼 통보도 받았습니다. 정말 겁나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변제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자살기도 하다가 경찰한테 인계된 순간도 많았는데 150만 원을 빌렸던 한 병원장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당신 얼굴이 포털 사이트에 있다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냈고 10년은 쑤시겠다, 잊을만 하면 연락 다 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독촉에 시달리다 하루 이자가 200만 원이 넘는다며 수사관에게 호소했습니다. 병원 정문에 대출 사실을 알리는 플랜카드까지 걸겠다는 협박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저희 담당 수사팀에 편지와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이들이 작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550여 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은 18억 원. 피해자들은 일주일 안에 원금의 2배를 갚아야 했고 이후에는 이자가 매일 40%씩 불어났습니다. 연 238%에서 많게는 7만 3,000%의 고금리가 강요됐습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온갖 협박이 이어진 겁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 29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SPC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5월에도 SPC 노동자가 사망했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장시간 심야 노동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회사는 근무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근무일 수는 더 늘었고 월급은 줄었습니다.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3교대가 아니라 막교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이렇게. 대통령의 지적을 받자 SPC는 12시간 막교대를 없애고 3조 3교대를 도입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줄었지만 출근은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었습니다. 야간, 오후, 주간 순으로 매주 근무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야간조에서 오후조로 바뀌는 날엔 오전 7시 30분 퇴근한 뒤 바로 다음 날 오후 3시 다시 오후조로 출근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가면 일요일 날 2시에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9월 27일 12년차 생산직인 60살 김모 씨는 야간조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근무였지만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아요. 통화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고. 무단결근 일주일째인 10월 4일 119가 자택 침대 위에서 숨져 있는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4인 미상. 심장이나 뇌혈관 등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SPC는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일 연속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던 중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누적된 피로와 불규칙한 교대 근무가 몸에 무리를 줬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주 5일 심야 노동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주 6일제로 바뀌었거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이제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세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은 SPC의 교대제 개편과 돌연사 의혹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재작년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리허설 도중 천장에서 내려온 무대 장치에 부딪혀 크게 다친 성악가 안영재 씨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안영재 씨가 얼마 전 3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추모 음악회에 모인 동료 예술인들은 또 다른 안영재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수 의견 강은 기자입니다. 올해 30살 성악가 고 안영재 씨가 영원히 무대를 떠난 지 21일째. 동료 음악가들이 추모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장 찬란했어야 할 무대가 앗아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극은 재작년 3월 시작됐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연습 도중 안 씨는 천장에서 내려온 무대 장치에 부딪혔습니다. 척수가 손상됐고 호흡과 발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못하네. 그는 2년 넘는 통증과 싸움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치료하다 생긴 부작용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식구가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위로해준다고 해도 결론은 뭐예요? 형제가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의 죽음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세종예술의 전당 공연 중 추락해 크게 다친 20대 무용수. 2018년 경북 김천 문화예술회관 공연 연습 중 추락해 숨진 20대 조연출. 무대에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둡고 높은 그리드, 하강하는 플라이, 내려가고 열리는 오케스트라 피트, 그리고 복잡한 무대 구조물과 조명, 전기, 장비 사이에는 늘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안 씨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라 신청률이 2자릿수가 안 됩니다. 공연은 대부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고 고용도 단기 계약으로 불안하다 보니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안영제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사안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된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무대에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 사고로 안 씨 증세가 생긴 게 맞는지 모두 재판 과정에서 확인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야구 한일전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선수.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안현민인데요. 엄청난 괴력에 출루 능력까지 갖춘 2번 타자로 강한 승부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서 타율 2위, 장타율 3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오른 안현민은 체코전에서 태극마크를 처음 달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지만 어색한 미소와는 달리 2경기 연속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안타 2개와 볼넷 2개로 4번이나 출루했고 3득점을 올리며 테이블 세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이제 2군에 있을 때 안현민 선수하고 상대를 한 적이 있는데 저런 선수가 왜 투수 리그에 있지? 좀 출루를 해서 계속 뛰고 좀 뒷타자에서 많은 해결을 해서 제가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그 출루율 1위로 선구안도 강점이지만 홈런 평균 비거리 129m가 말해주듯 한방 능력까지 갖춰 그야말로 강한 2번 타자로 손색이 없습니다. 비거리가 그만큼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길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대표팀 33명 중 도쿄돔을 경험하지 못한 선수는 24명. 안현민도 그중 한 명이지만 오히려 그 낯섦을 즐길 생각입니다. 부담감보다는 조금 더 젊은 선수가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더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한일전 9연패의 악몽도 안현민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연패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부담감 없이 더 날뛸 수 있는 경기가 되면은 저희 팀이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A매치 2연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주축 미드필더들의 부상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평가전이 몇 차례 남지 않았는데 카스트로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원 조합을 테스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천안축구종합센터에 처음 소집된 대표팀은 오늘 300명의 팬들 앞에서 공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공간도 되게 넓고 공기도 맑은 것 같고 선수들이 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유럽파 선수들이 합류하지 않아 아직 완전체는 아니지만 대표팀은 오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담금질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홍명보 감독에겐 큰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과 소속팀에서 2경기 연속골로 활약하던 백승호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조합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허리라는 게 굉장히 축구인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종 예선 뛰었던 선수들이 거의 이제 없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줄곧 홍 감독의 부름을 받은 카스트로프가 중원의 키플레이어로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데다 왕성한 활동력이 강점이지만 지난달 뮌헨전에서 거친 태클로 퇴장당한 것처럼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는 만큼 쓰임새가 중요해졌습니다. More confident in every time I come here. I won't change it, but hopefully I won't get red cards here. Yes. 전북의 K리그 우승을 이끈 김진규와 박진섭, 낭트의 권혁규 등도 기회를 부여받게 된 가운데 새로운 중원 조합은 사흘 뒤 볼리비아전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올해 KBO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던 한화 폰세 선수가 최동원상을 수상했는데요. 메이저리그 복귀가 유력한 가운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외국인 선수 최초로 투수 4관왕을 달성하며 2025년을 자신의 해로 만든 한화 폰세. 한국 시리즈를 마친 뒤에도 아내의 출산을 위해 한국에 남았는데요. 만장일치로 수상이 확정된 최동원상 시상식에도 직접 참석해 트로피와 상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I'm very, very grateful to receive this wonderful award. He was a great player, somebody who was good on the field as he was off the field. So thank you for raising such an amazing son. 가장 큰 관심은 내년 거취일 텐데요. 벌써 계약 예상 금액과 함께 메이저리그 복귀가 유력하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폰세가 애타는 한화 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The translation, I already know what he's asking. I have no comment on what's going on because I have know nothing. I am just focusing on my family that we are just getting started with. 여자 프로당구 7차 투어 우승을 결정지은 이미래의 뱅크샷입니다. 4년 8개월 만에 우승에 눈물을 펑펑 쏟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낮부터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중부에 이어 남부지방도 단풍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장산의 모습입니다. 백양사 단풍나무들이 한층 더 짙은 가을빛으로 물들었고요. 나들이객들은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요. 수능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수험생분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등 체온 조절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수능일 당일 아침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요.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청정한 북서풍이 불면서 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중부 내륙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5도, 춘천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다시 강한 한기가 내려오겠고요. 화요일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충남과 호남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